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우리 그 실기 TAT 2급에서 재무회계 실무란 파트로 해서 바드럼 입력하는 거 한번 쭉 해봤었죠. 그래서 바드럼에 대한 거 다음에 교재 3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지구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자, 지난 시간에는 받을 어음에 대해서 문제를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지급 어음에 대해서 입력을 해볼 건데, 물론 FAT 1급에서 지급어음에 대한 것도 다 해봤죠. 우리가 그 지급어음 어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을 수령해야 되죠. 그 어음을 수령했을 때 수령한 데이터를 먼저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해야지 돼요. 그래서 바드럼 처음 받았을 때 어음에 대한 자료를 다 기록하듯이 어음을 지급할 때도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령한 어음의 정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걔를 사용하더라. 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고요?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실기를 직접 해보시게 되면 우리 회사 번호 몇 번이었었어요? 몇 번? 2000번. 그래서 2000번 해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회계에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수행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우선 그 31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지급 어음에 대한 그 내용은 사실상 바드럼보다는 좀 간단해요. 지급어음 관리에서 수행 내용을 한번 수행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0일로 되어 있고요. 10월 20일. 자, 구분은 자, 일단 어음을 등록하고 발행을 하라고 지금 나와 있죠. 주식회사 대신에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전자어음 판매를 등록하라고 나와 있죠. 지급어음 명세서에 반영하세요. 수령일은 10월 20일이고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매수는 판매, 그리고 전자어음 이런 거 받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어음을 먼저 수령하게 되면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어음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 이거 보이시죠? 여기 어음 등록. 어음을 등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받았을 때 어음을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음 등록을 클릭해 보시죠. 그래서 어음책 등록이라 그랬는데 실무에서 지금 여기는 전자어음이 요즘은 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왜 어음책이라고 했느냐면 예전에는 이런 전자어음이 있기 전에는 그 수표처럼 어음이 40장 묶음이 한 권의 책처럼 지급이 됐었어요. 은행에서 각 회사에다 지급을 해줬었는데 40장이 한 권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음을 받을 때는 지금 여기서는 하나지만 보편적으로 수십 개, 수백 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번호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어음을 갖다 등록할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 어음책 등록에서 수령일은 며칠 날이라고 그랬었냐면 여기 2021년 10월 20일이라고 있고요.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 받은 거죠. 그래서 전자어음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 수령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라고 그랬어요. FA 눌러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왜 당좌 이걸 누르냐고요? 어음이나 그 당좌 수표는요, 주거래은행에서 지급해줘요. 다른 은행에서 지급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번호하고 끝번호가 있는데, 지금 시작번호 어음에서 우선 한번 볼까요? 이 구분을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만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거 구분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끝자리만 써볼게요. 끝자리만 거기 지금 89번이라고 되어 있죠. 89번 입력하고 여기 끝자리를 아니지 89번이라고 하지만 세 자리를 다 써야 되겠네. 끝에 자리 세 자리 789라고 썼다고 한다 치면
만약에 얘가 99번 799번 아니지 시작 번호는 789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자리 번호는 앞에 숫자가 쭉 따르고 799 이렇게 그 어음의 처음과 끝을 넣게 되면 지금 어음은 총 몇 장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장이라고 친다 맞나? 10장? 10장이라고 친다고 치면은 11장인가? 11매죠? 그래서 여기 매수 11매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음 번호가 끝에 자리가 789서부터 11개가 주르륵 생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저 거래처에다가 어음을 지급할 때 거기서 골라갖고 하나씩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만 받았다고 했으니까 처음 번호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끝 번호에다가 넣어놔야지 걔가 딱 끝나겠죠. 그래서 끝 번호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라고 했던 거예요. 004 그다음에 2021 1020 1234 56 789 이것도 입력하다 잘못 입력하시는 분 가끔 나와요. 그냥 없는 척 하고서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어음의 자료를 지금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은행으로부터 받은 그 상태만 딱 입력했죠. 지급 거래처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사용할 때 거래처 만기일 그리고 정해서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랬으면은 여기 등록 F3 누르시고요. 자 한 개의 어음이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할 거 없죠? 그럼 아니요라고 누르시고요. 이 거래에 대한 분기를 이제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써주시고요. 거래처는 대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30만원 대변에다가는 지급어음 해주셔야겠죠? 지급어음도 대신에다가 보낼 거고요. 자 거래를 입력했으면 우리 지급어음은 받을어음처럼 F3키 눌러 보시게 되면 지급어음 관리 밑에 뜨죠. 발행한다고 되어 있고 요 어음 번호에서 우리 어음 발행할 거 벌써 등록해 놓았죠. 어음책에 등록했으니까 F2 눌러서 불러오기 하면은 우리가 등록한 어음책 번호가 딱 뜬단 말이죠.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발행일은 정확히 똑같으니까 됐고요. 만기일 발행한 그 어음을 보시게 되면 만기일은 며칠로 되어 있어요. 2022년 1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급은행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급어음에 대한 자료를 등록하는 순서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 자료에 대한 내용도 입력해 봤다는 얘기죠.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0월 24일 한성에 발행한 전자음 3,08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 결제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날짜는 이번에 10월 24일 입력하시고요. 자 만기가 됐다니까 차변에 지급어음이 들어와야 되겠죠.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는 어디다 발행했던가 봤더니 한성이래요. 한성 해주시고요. 금액은 3,08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 당좌예금에서 결제돼서 나갔다 그랬었죠. 국민은행 계좌에서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계정에서 빠져나갔대네요. 3,080만원. 자 지금 이 지급어음은 우리가 먼저 발행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도 그 지급어음에 대한 정보는 우리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F3 눌러서 지급어음 관리 그래서 결제 어음번호 칸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F2 눌러보시게 되면 한성이 발행했던 어음이 뜰 거예요. 뜨면 얘 선택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우리가 등록해 놨던 게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입력할 사항은 없게 됐다고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급어음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받을어음과
이번 시간에 배웠던 취급어음 두 가지가 여러분 FAT 1급, TAT 2급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이니까 잘 익혀두시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지금 우리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3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급어음 관리 수행 결과 순서를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어음에 대해서 거기 전자어음의 그 일렬 번호가 뜻하는 게 뭐뭐라고 설명 나와 있죠. 지난번에 FAT 1급 할 때 이 전자어음의 일렬 번호 제가 한번 구분해 드린 적 있으니까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 재무회계에서 실무로 한번 다 입력을 해 보셨고요. 뭐 대부분 내용은 FAT 1급에서 연습을 해 보셨던 내용인지라 뭐 그닥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자금 관리가 끝났으니 이제 결산 관리를 봐야 되겠고요. 결산 관리에 대한 것은 3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결산 프로세스, 얘도 마찬가지로 FAT 1급 때 한번 다 봤던 것들이죠. 두 번째 걸 보니까 우선 고정자산하고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지난번에 연습해봤던 그 고정자산 등록 한번 직접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문제를 또 냈네요. 자, 318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거기 수행 내용에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그 318페이지 수행 내용 위쪽에 있는 그 계정 과목부터 설명들이 주르륵 나와 있죠. 얘 꼭 읽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결산 관리 시작하면서 우선 고정자산 관리부터 한번 등록을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화면 열으셔가지고 회계,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클릭해 보시고요. 자, 거기 건물서부터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개발비. 자, 여기서 하나씩 입력을 해볼게요. 건물부터 입력합니다. 건물은 계정 주회하셔서 202번 건물, 자산 구분은 전체 그냥 엔터. 코드 번호는 101번으로 입력해달래요. 그 다음에 자산명은 공장 건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일은 2017년 2월 28일.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됐고요. 기초가액은 8,900만원. 정기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2,200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여기 10번에다가 20년 해주고요. 자, 경비 구분은 지금 맨 밑에 800번대로 되어 있죠. 근데 얘는 공장 건물이라고 있기 때문에 500번으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500번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주어진 자료에 대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기계장치 입력하래요. 자, 기계장치 조회하셔서요. 첫 번째 코드 번호는 201번으로 입력해 달라고 그랬고요. 기계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계 1. 그 다음에 취득 연월일은 2018년 2월 1일.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기초가액은 9,8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3,200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되어 있죠. 10년.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기계장치 500번대래요. 500번대 기계장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거는 거기 교재 밑에 주의 보면은 거기 차량 1에 그 별표 되어 있죠. 차량 운반구는 벌써 등록이 되어 있대요.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업무용 차량 등록할 때 등록했던 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 여기 차량 운반구 조회 보시면 벌써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료는 지난번에 입력되어 있죠.
그다음에 비품 등록 카드 할래요. 비품의 코드 번호는 401번. 그다음에 비품 1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취득일은 2021년 11월 30일. 감가상각 방법, 종률법. 여기 비품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고정자산 중에서 올해 취득한 것은 여기 기초가액이나 전년도에 입력한 이 자료에다가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취득한 자산은 여기 4번에 보시면 신규 취득 증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하셔야지 돼요. 딴 데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규 취득한 것의 금액은 3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률법의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5년. 자,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800번대로 하라네요. 800번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개발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개발비 코드 번호는 501번이요. 그 다음에 품목은 개발비라고 해주시고요. 취득일은 2020년 1월 6일 정액법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을 입력하실 때, 무형자산 입력할 때 취득금액은 3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60만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 300만원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300만원에서 6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금액은 기초가액으로 얼마? 24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으로는 60만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무형자산 상각할 때는 무형자산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특허권 100만원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취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얘는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그러면 특허권은 상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하라 그랬었죠. 상각 방법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근데 얘는 특허권을 무엇으로 상각한다는 얘기를 정해놓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이렇게 상각을 하는데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는 매년 20만원씩 이렇게 상각을 해줘야겠죠. 근데 얘 회계처리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직접법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무형자산 상각비 2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특허권 20만원 이렇게 써주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모르면 지금 처음 보고. 자, 유형자산일 때는 여기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했었잖아요. 비교해봐 달라고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20만원이었다면 20만원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20만원 이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비품 100만원짜리를 5년 동안 내용연수 잔존가치는 없고요. 감가상각한다 그러면 매년 정액법으로 한다면 2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해됐어? 근데 비품이라는 값이 감소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다 손 치더라도 여기는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이 쓰이고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쓰이기 때문에 비품의 금액은 처음에 취득했던 100만원 변동사항 없이 비품 계정은 계속 100만원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래요? 비품을 감가상각했으면 만약에 직접법으로
여기에 비품 20만원 이렇게 썼다면 100만원에서 비품 2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비품의 잔액은 80만원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얘는 지금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할 때 회계처리를 간접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품의 취득가 가격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는 용어로 쓰지 않고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상각할 때는 간접법이 아니라 저기 무형자산, 처음에 자산이 있었는데 자산이 증가했다가 상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감소하게 돼요. 그럼 얘 상각을 했던 연도수가 예를 들어서 2020년이었다고 한다고 치면 2021년에 상각할 때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대변에 또 특허권 얼마 이렇게 써줘야지 되는데, 지금 2020년도에 무형자산의 지금 잔액은 무형자산 특허권이요. 특허권의 잔액은 지금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겠어요? 이렇게 8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021년 현재 무형자산 특허권의 잔액은 80만원이 있어요. 내용연수는 5년이에요. 그랬을 때 분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 80만원 나누기 5년 하면 답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린단 말이에요. 왜? 얘 무형자산은 상각을 할 때 이렇게 직접법을 쓰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년이었다 할지라도 회계 처리할 때 직접법을 쓰게 되면 두 번째 그 상각할 때에도 내용연수를 1년씩 줄여줘야지 매년 똑같은 정액법으로 무형자산 상각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80만원을 그냥 나누기 5하면 20만원 안 나오죠? 그럼 정액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할 때는 직접법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든 것만큼 상각할 때 그 다음에 내용연수도 똑같이 1년씩 줄여줘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특허권 잔액 남아있는 거 80만원에다가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4년으로 해줘야지 똑같이 20만원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해에 무형자산 상각비는 여기서 20만원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되고요. 특허권 또 똑같이 2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특허권의 잔액은 얼마가 남겠어요? 두 번째에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60만원이 남겠죠. 그러면 2022년도에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무형자산을 또 상각하게 되면 얘는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했으니까 60만원 남았다고 했으니까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또 나눠줘야 되겠어요? 3년으로 나눠줘야지 20만원이 매년 똑같이 상각이 되겠죠. 이게 무형자산 상각할 때 특징이에요. 지금 얼굴 표정들을 보아하니 지난번에 FAT 1급에서 제가 설명 이거 안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 상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알겠죠?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항목이랍니다. 어디에서? 이런 거요. 유형자산 상각할 때는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기정 사용했었죠. 여기 감가상각비라는 기정명을 사용했는데, 무형자산 상각할 때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기정 사용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유형자산에서는 간접법으로 감가상각 노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무형자산에서는 직접법으로 바로 특허권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해 주더라. 그 다음에 상각할 때는 무형자산 상각은 1년이 지났으면 1년 지난 것만큼 그 다음에는 1년 빼주고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정자산에서도 여러분이 무형자산 등록할 때 지금 여기 주어진 취득가액은
지금 얼마였었어요? 300만 원이었지만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지났기 때문에 뭐죠? 60만 원 첫 번째 무형자산 상각된 금액만큼은 차감하고 기초가액에다가 남아있는 240만 원만 입력해야 돼요. 그다음에 정기말 상각누계액은 60만 원. 예,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여기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 교재에서 기출문제에서 풀다 보면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뭐 그때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됐고 그럼 입력하셔야겠죠. 내용 뉴스는 무형자산 몇 년이라고 되어 있었나 봤더니 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5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비구문은 800번대. 예,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력했던 그 자료가 3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건물, 기계장치, 비품, 그 다음에 개발비, 상각비. 이 상각비는 지금 여기 19번, 20번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일치 다 하게 되면 예, 입력 제대로 다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FAT 1급에서는 고정자산에다가 입력하는 정도만 해봤었는데 TAT 2급에서는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회사에서 유형자산이 됐던 무형자산이 됐던 등록하고 나서 보통 회사에서는 이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그걸 일일이 결산 때마다 감가상각을 다 일일이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1년 기중에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바로 이 고정자산 등록에서 하나하나 등록해주고 그때 관리를 해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결산할 때에는 1년 동안 업무 봤던 관리했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감가상각비가 됐던 무형자산 상각비가 됐던 결산하는 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룰 줄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 다루는 방법, 즉 결산할 때 결산자료 입력만 누르잖아요. 자동으로 모든 계산된 것들이 한꺼번에 주르륵 반영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재는 320페이지 보시고요. 320페이지 보시게 되면 고정자산관리대장, 미상각분 감가상각계산, 양도자산 감가상각계산,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6번에다가 별표해 놓으시고요. 이건 시험 문제 목적으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목적이 아니라 얘가 감가상각비를 결산할 때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거 사용하는 그 기능을 익혀 두셔야 된다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회계 여기 다시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그 중에서 앞에 그 2번, 3번, 4번, 5번은 지금 다 여기 있는 것들이고요. 이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업무 볼 때 조회 기능이라든지 장부 등등할 때 여러분이 검색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당장 반영해 보아야 될 것은 요 맨 밑에 있는 월별 감가상각비 기상이라는 거 있죠. 얘를 조회를 한번 클릭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산 기준 감가상각 계상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주로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산 기준 감가상각 계산 해갖고서는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전체 다 하세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입력했던 자산들이 세세하게 취득일부터 경비 구분, 기초가액, 단기 증감 쭉 해서 감가상각비, 미상각 잔액까지 쭉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요, 감가상각을 갖다가 매달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지금 수행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클릭하면 각 자산에 대해서 요 밑에 그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것들이 쭉쭉 금액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것도 별반 손댈 거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기능모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료를 조회한 것을 반드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여기서 기능모음 누르셔서
여기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저장을 눌러 놓으면 데이터 저장되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야지 이따 결산할 때 이 저장된 데이터를 블로그에서 결산에 반영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 정도만 익혀 놓으시면 되고, 이따 결산하게 되면서 여기 감가상각비 계산했던 거 반영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321페이지에 나와 있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2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우리 FAT 1급에서 FAT 2급에서 배웠던 결산에 대한 상황이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거기는 지금 결산, 수동 결산에 대한 정리 항목이 계정별로 쭉 나와 있는데 정신없어. 자, 얘 결산 항목은요 10분 쉬었다가 제가 거기 정리된 거 지난번에 써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는 323페이지, 322페이지, 323페이지 수동결산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결산을 할 때 여기 교재에서 쓰여져 있는 것은 계정별로 수동분계, 즉 수동결산을 해야 되는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동분기 뜻은, 수동결산의 뜻은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로 입력하라는 뜻이고요. 자동분계 또는 자동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 자료에다가 해당되는 칸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F3을 누르면 결산이 완료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얘를 갖다가 그냥 계정별로 구분한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서 결산을 해야 될 항목과 손익계산서에서 결산을 해야 될 항목을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12월 31일이 되면 실사 두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현금 실사와 재고 실사.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을 갖다가 결정이 되면 기말 재고를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예, 왜냐면 기말 재고는 자동 분기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12월 31일 현재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배웠던 항목이고요. 세 번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12월 31일자로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급여 추계 계산하는 것도 배웠었죠. 여기에 번호 1, 2, 3, 4번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숫자로 써놓은 의미는 이 네 가지는 다 자동분기가 되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이라는 걸 뜻해요.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 계정도 배웠었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로 12월 31일 날 평가해야 되는 것도 배웠었고, 외화 자산이나 부채는 12월 31일자로 환율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별표 해놓은 이 세 가지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여러분이 차변, 대변, 그래서 수동분계로 입력해 줘야 되는 시험 문제로 나오는 항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제가 빠지지 않고 결산에 나온다고 하는 손익의 이현, 즉 얘는 선불이죠.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 얘는 후불이에요. 그 다음에 소모품,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부가가치세 12월 31일 날짜로 분계해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분계하는 거, 요 항목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만 해두시면 실무 업무 보실 때 회사에서 결산 절차 받는다고 할 때 담당자별로 결산 자료 처리하세요. 그러면 이 틀이 기억이 나면 내가 뭐 해야겠구나 금방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결산할 때 직원들 이제 신입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결산 시작하게 되면 신입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 해. 결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계정들 결산 처리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팀장님 그게 무슨 말이죠? 이런단 말이죠. 왜? 자기가 해야 될 걸 뭔지를 몰라.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계정들, 여러분이 배웠던 계정들을 12월 31일 말일 날짜로 다 결산을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실무무 당연히 못하겠죠. 아니면 꾸사리 많이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정별로 기억하기에는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지금 별로 나열이 좋지 않아서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해야 될 거, 손익계산서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답니다. 추가적으로 배울 항목들은 여기 계정에다가 추가로 여러분이 하면 되고, 이런 결산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계정들 있다면 그것만 정리해서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었고, 이거 지난번에 써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안 써줬어요? 써줬을 텐데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323페이지에 자동결산에 대한 항목들도 쭉 나와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는 건 교재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324페이지에 결산 분계하기 1번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앗보요. 자, 수행 내용 1번부터 볼게요. 9월 4일 납부한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것은 내년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적립분기를 수행하세요 그랬는데, 자, 써볼게요. 요거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고요. 9월 4일날 9월 4일부터 다음 2022년 9월 4일까지, 지금 여기 기간은 1년인데 보험료를 갖다가 120만원을 냈대요. 자, 근데 지금 여기 계산 방식에 보시게 되면은 일할 계산한다, 양편 넣기를 한다, 총 일수는 366일로 계산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일할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 월할 계산이라든지 일할 계산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배워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120만 원에 대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120만 원 곱하기, 지금 우리는 올해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험료라고 비용으로 처리했겠죠?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120만 원을 갖다가 올해 거하고 내년 거로 지금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 여기 보시죠. 2021년에 해당되는 날짜는 며칠이겠습니까? 라고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9월 달부터 시작되고 있죠. 자, 9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자로 며칠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잡아요, 하는 방법.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 이런 걸 접하게 되면 되게 난감해.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거꾸로 해볼까? 12월 31일은 며칠까지 있는 거예요? 31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11월 달은요? 30일까지 있잖아. 그죠? 도하세요. 그 다음에 10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31일. 그 다음에 9월 달은요? 30일까지 있죠. 30일까지 있는데 이 지금 앞에서 며칠을 빼면 돼요? 3일 빼면 되겠죠. 왜? 보험은 4일날 가입했으니까 3일은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럼 30일에서 3일 빼면 며칠이에요? 27일이죠. 그럼 27일 더하세요. 그러면 올해는 며칠이에요? 119일 나오죠.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달력 보고서 일일이 다 계산할래요? 1, 2, 3, 4에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은 119일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2022년은 며칠이에요? 내년 거. 2022년은 여기 지금
날짜가 1년 며칠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366일로 계산하라면서요. 366일에서 119일을 빼게 되면 247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할 거 올해 거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지 돼요. 내년 거 얼마인지 계산해야 돼요. 내년 걸 계산해야지. 내년 거 미리 낸 거 선급 비용 쓰고서는 보험료 빼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얘 분수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모는 1년치 366일분에 내년에 해당되는 금액은 날짜는 며칠? 247일. 이거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겠죠. 자, 계산기는 어떻게 두들기느냐면요. 120만원부터 먼저 누르시고요. 곱하기 여기 위에 분자는 247일이죠. 247. 그다음에 나누기 밑에 366 하세요. 366 하면은 금액이 얼마 나와요? 80만 9천 836원 이렇게 나오죠. 요게 내년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복습할 겸 해가지고서 제가 회계 처리한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얘가 보험료 처리할 때는 자산 처리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용 처리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얘를 먼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9월 4일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서 9월 4일날 지금 저는 이거 지우면 지워지니까 여러분만 조회해 보세요. 9월 4일날 일반 전표 입력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자산 처리법으로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법으로 처리했는지 금액 나와 있죠. 뭘로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법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9월 4일날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120만원 이렇게 처리해놨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으로 해놨어요? 보통 예금으로 해서 120만원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12월 31일 현재 얘는 지금 여기 80만 9,836원만큼은 지금 내년도 거잖아요. 얘는 그죠? 날짜가 12월 31일자로 내년 거 성급한 거 차변에 내년 거 돈 먼저 낸 걸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선급 비용이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얼마예요? 80만 9,836원 이렇게 내년 거 냈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주셔야 됩니까? 보험료 빼줘야 되죠. 얼마를? 80만 9,836원을 즉 지금 우리가 9월 4일날 여기 보험료 120만원 이렇게 처리해 놓은 곳은 지금 올해에 대한 보험료도 있지만 내년에 대한 보험료도 있죠. 12월 31일날 회계 담당자가 결산분기에 이렇게 해주지 않게 되면 내년도 보험료라고 하는 그 금액 그 80만 9,836원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12월 31일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어야 되고, 자, 여러분이 회사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보험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딱딱 매월 1일, 뭐 매월 뭐 말일 이렇게 가입하겠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가입이 돼 있겠어요? 그렇게 돼 있겠죠? 회사에 차가 온 시점을 해서 바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1일날, 매달 말일날 딱 계산하기 좋게 보험료가 계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실무에는 어떤 게 더 맞는 말이겠어요? 얘가 지금 더 실무에 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지금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아까 썼던 용어 중에서 양편 넣기라는 말이 나와 있었죠. 여기 양편 넣기, 또 하나는 한편 넣기도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가입한 날 포함시킨다는 뜻이에요. 여기 가입한 날 포함해서 여기 지금 날짜가 만기가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2년 9월 4일이죠. 그죠? 원래 365일이라는 것은 9월 4일부터 다음에 9월 3일까지 해야지 365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얘는 똑같이 9월 4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양편 두 쪽을 다 넣게 되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 된단 말이죠. 이런 개념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양편 넣기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한 편 넣기로 한다면 이거 9월 4일로 하면 안 되고 며칠로 해야 돼요? 9월 3일로 해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 한 편 넣기로 해서 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실무에서는 앞으로 이런 말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세법에서도 날짜 계산할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이제 세법에서 들을 거예요.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이런 말.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해요?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자, 초일 산입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직원들 중에서 매월 1일날 그 자리에 출근해서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해야지 돼요. 1일날 입사하면.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2일날 입사하면, 만약에 초일 얘는 불산입이에요. 얘네들 계산할 때는. 그래서 1일날 기준으로 해서 직원이 아니라면 그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청구 안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보통 이런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원이 2일날, 3일날, 5일날, 10일날 입사하잖아요.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월급을 지급할 때는 그달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다 공제한단 말이죠. 월급에서.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여러분 눈 띄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날짜는 12월 31일로 하시고요. 서변에다가 성급 비용으로 금액 알려드렸던 거 80만 9,836원 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험료로 해가지고서 80만 9,836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은 베스트에서 2020년 5월 1일 차입한 20만 달러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써볼까요? 외화 장기 차입금 이는 달러로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면 20만 달러. 이는 5월 01일날 05월 01일날 차입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상환 예정일은 2025년 4월 30일이며 적용 환율은 다음과 같대요. 지금 2020년 12월 31일날 환율은 지금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날 환율은 1,1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결산일 12월 31일 현재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될 환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얘 지금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지금 2020년 5월 1일 날 했으니까 2020년 결산할 때 지금 빌려왔던 돈 외화 환산 뭐 차손 그런 금액이 있겠죠? 자, 그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할까? 2020년에 12월 31일 날 지금 금액은 20만 불에 대해서요. 20만 불에 대해서 환율이 얼마에서 따랐냐면 이때는 1,000원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금액은 2억 원이었었죠. 근데 2021년 12월 31일 날 똑같이 20만 불에 대해서 곱하기 이때 환율은 1,100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원화 금액은 지금 얼마가 됩니까? 2억 2천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환율이 지금 100원이 오르는 바람에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는 실제로 아직 갚지는 않았지만 환율로 차이가 얼마 생겼어요? 2천만 원 생겼죠. 그러면 얘 환율 때문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럼 차변에다가 제가 못 쓰라 그랬죠. 12월 31일 날 왜 환율 때문에 차이 나는 거는 외화 환산 긴 거 쓰라 그랬죠. 환산 손실이겠죠. 손실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자격시험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외화 장기 차입금 문제에서 나왔었죠. 근데 외화 장기 차입금 계정을 조회해도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고요. 그냥 장기 차입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떤 걸 썼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 아까 조회해봤던 5월 4일 날짜 한번 돈 차입했을 때 계정을 뭐라고 썼는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월 4일 조회해보세요. 계정 뭐라고 썼어요? 뭐로 썼어요? 없어요? 그랬어? 가만히 봐야겠네. 여기 주어진 용어대로 그냥 외화 장기 차입금 그대로 썼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계정명을 갖다가 얘기해 주게 되면 그 계정명 그대로 써주셔야지 그냥 장기 차입금만 쓰면 틀린 경우 있더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도 12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이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저도 여기 차변에다가 외화 환산 손실로 해서 금액은 2천만 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어디였었어요? 베스트사로 해주시고요. 2천만 원 예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금액이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FAT 1급까지는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라고 그냥 알려줘서 홀라당 갖다 입력만 하면 끝났었지만 이제 TAT 2급에서는 여러분이 급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도 그 내용을 알아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해서 입력하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거기 재고자산에 대해서는요. 거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재료는 단위당 원가가 2만원이고요. 수량은 500개 있대요. 그래서 지금 장부상에는 원재료에 대한 재고금액이 1,000만원인데 실제로 저기 실사를 해봤더니 단위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수량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재고자산 기말재고할 때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린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다 결산할 때요. 1000만 원을 써야 되겠습니까? 거기 계산된 900만 원을 써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재고자산 1000만 원이 됐던 900만 원이 됐던 재고자산 이 숫자 어디에다 입력해요? 어디다 입력하냐고요? 회계 전체 눌러서 결산자료 입력 있죠? 재고자산은 결산자료에다가 입력하는 자동 결산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월부터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TAT급에서 이제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매출원가 코드 등등 여기 나와 있죠. FAT 1급에서는 그냥 확인만 눌렀지만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제조업과 관련된 그 코드를 불러 오셔야지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당구장 표시에 451번 상품 매출원가 뭐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F2 눌러보세요. F2에다가 우리 지금 TAT 2급에서는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치시고서는 여기 455번에는 제품 매출원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제품 매출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 그랬잖아요. 455번 예 제품 매출원가를 확인 누르시고요. 원가 경비는 우리 500번 때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500번이라고 여기 500번 때 코드 번호는 1번 누르면 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누르시면 500번 때 그다음에 제조원가 이걸 선택해 주셔야지 결산자료 입력 화면이 저기 원재료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 원재료, 노무비, 경비, 제품 매출원가에 대해서 입력한 항목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거기 내려가 보시면 뭐뭐 있어요. 제품 재고에 기초 기말 나와 있고 제공품 계정도 나와 있고 그죠? 자 여기 항목들은 지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경비 항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입력해야 되는 항목은 원재료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화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제조업을 할 때는요.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매출액이 1번에 나와 있고요. 2번 매출원가 나와 있는데 이 매출원가에 여기 제품 매출원가의 구성 항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금액들을 집계하는 표인데 그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집계한 금액을 크게 원재료, 그다음에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집계를 해서 알려준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여기 자료를 입력하실 때요. 원재료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는 항목 나오죠. 자료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게 되면 제공품 있어요.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조업에서는 그 재고자산 그러면 전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 세 가지가 세트로 같이 움직인다 그랬었죠. 지금 여기 TAT 2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다닌다는 제조업 회사에 다닌다는 전제 조건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항목에다가 구분하셔가지고 숫자만 그 자리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은 여기 문제에서 원재료 재고액 입력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1000만 원 입력해야 돼요? 900만 원 입력해야 돼요? 그거 질문한 거예요. 실제 있는 걸 해야 되지 장부에 있는 금액을 입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자료에다가 입력해야 될 금액은 90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9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 결산할 때는 그냥 900만 원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했고, 일단 하나 더 볼게요. 밑에 이번엔 제품을 보세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장부상에서는 단위당 금액이 3만원, 그 다음에 수량은 900개, 그래서 2,700만원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래요. 근데 옆에 보시게 되면 실사 내역도 금액이 변동사항 없이 똑같죠. 그럼 여기 화면에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에 기말 제품 재고액 입력하는 날이 있죠. 대부분 제공품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원재료하고 제품이 주로 많이 나오는 항목인데,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다가 얼마라고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2,700 이렇게 입력하면 네, 됐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자, 근데 지금 세무 2급에서는 기말 재고에 대해서 그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말 재고 이렇게 입력은 해야지만,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차이 나 있잖아요. 그 100만 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걔는 수량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뭐라고 입력하라고 배웠어요?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하기로 배웠죠? 100만 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얘는 수량이잖아요. 그럼 수량이니까 제품이 차이가 난 거죠.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긴 제품이 아니라 뭐죠, 참? 원재료였지. 원재료 10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처리해야 될까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얘를 100만 원 차이 난 것을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원재료 해놓고서는, 자, 여기 중요한 거, 지난번에 우리가 재고자산이 판매가 된 거 아니고 다른 계정으로 바뀌면 우리 타계정 대체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랬죠? 지금 원재료도 재고자산이죠. 지금 이제 판매된 게 아니라 수량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감모손실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8번에 타계정 대체에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코드 번호가 지금 몇 번째인가 보세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코드 번호가 900번대죠. 그럼 얘는 판관비겠어요? 영업 외 비용이겠어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자, 됐나요? 자, 마지막 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먼저 설명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에서 등록된 자료에 의해 기말 결산에 반영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결산 자료 입력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결산 자료 입력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되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인데 우리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공장에서도 감가상각비 아까 있었죠. 공장에 관련된 것들은요, 바로 요 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제조원가, 제품 매출원가에 보면 일반 감가상각비 계정에서 얘가 바로 공장에 있는 감가상각비 자료 입력하는 항목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500번 때 지금 그 비용 계정 설정해서 쓸 때 요거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아까 우리 입력했을 때 800번대도 있었잖아요. 800번대는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판관비 밑에 판관비 밑에 여기에도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해당되는 그 감가상각비를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FAT 1급에서의 시험 문제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정자산에서 입력했던 자료를 통해서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감가상각비 여기 금액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판관비에도 감가상각비 들어가 있는 금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 얘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기능모음 클릭하셔가지고요. 거기 F7 보면은 감가상각 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아까 제가 조회해서 저장해 놓으라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저장했던 거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반영을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가 차량 운반고 비품 공장에 대한 거요. 그다음에 500번대 건물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얘를 밑에 결산 반영이라고 눌러 있는 저기 코드 보이시나요? 결산 반영 눌러 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그 감가상각비 계정 조회를 하시라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제조 쪽에 관련된 거는 건물하고 기계장치 여기 반영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판관비도 밑에 차량 운반구하고 비품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평상시에 고정자산 관리한 것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되게끔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TAT 2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자동 반영되지 않고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주어진 숫자를 갖다가 계산해서 또는 그냥 바로 입력해 주시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번 문제요.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법인세 등은 법인세 비용이라고도 불러요. 법인세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간 예납세액 및 원천 징수 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는 방법, 여기 결산자리에서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세요. 자, 지금은 좀 마지막 파트에서 법인세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법인세가 우선 이 법인세에 대한 것 당연히 회사에서 1년을 결산하게 되면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법인세를 안 배우셨기 때문에 TAT 2급까지는 법인세 계산된 금액은 항상 알려줍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법인세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3천만 원이 법인세라고 나와 있죠. 그럼 자, 얘 만약에 여러분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얘를 분기해서 입력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법인세 등이라고 썼죠. 왜 법인세 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법인세하고 지방법인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두 개 합쳐서 법인세 등이라고 그랬는데 여하튼 계산된 금액은 우리 그냥 말 그대로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3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는 제가 어저께 설명해 드릴 때 선납세금 두 가지 얘기했었죠. 그건 세금을 먼저 낸 금액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지금 이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걸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우리가 세금을 먼저 냈던 거 보통 이자 받을 때 선납세금 거기 기록해 놨었죠. 또 중간 연합할 때 세금 선납세금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 세무 2급에서는 선납세금 낸 거 얼마라고 안 가르쳐 줘요. 그럼 조회를 해야 되겠죠. 자, 저는 이거 좀 지워지면 또 쓰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에서 12월 시점으로 해서 자산 계정에 선납세금 금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납세금 찾았어요? 응, 그렇게. 그러면 여기 분기를 할 때 메모해 놓고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납세금은 우리가 벌써 세금을 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999만 3,200원 이렇게 쓰면 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3개월 이내, 법인은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돈 냈어요, 안 냈어요? 그래서 안 냈으니까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계정을 써주시고, 차액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3천만 원에서 얘 빼보시게 되면 뭐 2천 얼마 나오겠죠? 2천 얼마야? 006 800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입력해 주시게 되면 예, 결산 항목이 끝나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할 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반 전표에서도 입력하고 자동 결산 자료 입력에서도 입력 두 가지를 같이 하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법인세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쪼개느냐?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날짜 12월 31일 날짜로 우선 선납세금만 법인세 비용 처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법인세 등 해서 선납세금 낸 거 있죠? 999만 3,200원만큼만 법인세 비용으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 회계 처리하고요. 대변에다가는 선납세금 해서 999만 3,200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에 오셔서 거기 법인세에 관련된 법인세 계상이라고 써져 있는 항목에다가 나머지 금액인 2,006,800 얘를 입력을 해주시면 예, 법인세 계상에 대한 자료가 끝나요. 결산자료 입력 맨 밑에 보면 여기 법인세 등하고 법인세 계상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12월 31일자로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는 게 하나가 있고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누어서 전표 처리를 해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일단 일반 전표 입력에서 예, 첫 번째 거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고, 결산 자료 입력에서 이 금액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12월 31일자로 차변에다가 법인세 등 여기 써주시고요. 금액은 얼마만큼만 해주라 그랬어요? 선납세금만큼만 993만 3,200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선납세금 그래서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셔서 결산자료 입력 얘는 다시 불러오기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입력했던 자료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불러오기 하시게 되면 밑에 아까 없었던 법인세 등 우리가 지금 전표에서 입력했던 999만 3,200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법인세 계상 여기에다가 그 차이 나는 금액 우리가 돈 내야 될 거 있죠? 미지급 세금 2,006,200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금액이 차이 난다. 800이구나. 20006,800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위에 완성된 숫자를 한번 보세요.
완성된 숫자를 보니까 여기 지금 3천만 원은 법인세 등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하고 똑같죠. 법인세. 그다음 밑에는 법인세 등에서 선납세금에 해당되는 거. 밑에 법인세 계상은 미지급세금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표시되게끔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결산을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별반 어렵지는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 재무회계에 관련돼서 저기 결산 자료 입력까지 마무리를 다 해보셨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325페이지서부터 328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고 끝나면 안 되죠. 뭐 하셔야지 돼요? 전표 추가 누르셔야 되죠. 그러면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야 되겠고요. 전표 추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끝났어요. 자, 근데 보통 회사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놨던 이 항목들이 다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결차 결대에서 여지껏 입력했던 자료들이 다 숫자가 자동으로 결산이 마감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결산 분기라고 해서 떠 있죠. 근데 이 결산된 자료가 틀릴 수가 있어. 그럼 그거 일일이 다 고쳐주려고 하면 정신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산한 자료를 여러분이 특히나 결산 자료 입력에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결차 결대라고 써진 것들을 한 번에 다 없애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없애주는 방법은 지금 여기 기능 모음에서요, 단축키로 그냥 이용하는 게 낫겠다. 이게 아니라 일반 전표입력. 자, 여기 결산 분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키에서 Shift 키하고 F5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Shift하고 F5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체크 표시되는 게 결산 분기라고만 체크가 되어 있죠. 이 결산 분기된 것만, 즉 결산 분기는 결차 결대라고 차변 대변이 표시되어 있는 것만 없애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삭제라고 있죠. 삭제를 누르게 되면 중요한 것인지라 한 번 더 물어봐요. 진짜 삭제할까요? 예. 삭제를 누르게 되면 결차 결제로 됐던 건 싹 다 없어졌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결산 자료 입력하셔가지고 1월부터 12월 다시 조회한 다음에 여기서 해당되는 거 수정하면 되겠죠. 결산 자료들 입력할 사항들을 수정해 준 다음에 다시 전표 추가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아까처럼 결차 결대가 다시 쭉 생성이 되고 12월 31일 날짜로 그 내용들이 다 또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이 결차 결대 싹 없애는 기능 이거 사용하려면 레벨이 조금 높아져야 되겠죠. 잘 사용은 여러분이 그래도 알아는 둬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은 3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자동분계 일괄 삭제하기, 결산전표 작성하기 F3 눌러서요 하는 거 다 마무리가 됐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산이 끝나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걸 여러분이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는데, 교재에서는 330페이지에 있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화면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결산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만원 정도 있고요. 당기순이 7억 3,300이 있죠. 바로 요 금액, 전기에서 넘어온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당기에 발생했던 여기 당기 순위 두 개 합쳐져서 제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남아 있었고, 그래서 올해 주주총회에서 7억 4,500에 대해서 이런 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처분은 제가 지난번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적립금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랬었죠. 거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요거 작성하는 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330페이지에요.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이 다음과 같아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을 수행하세요. 첫 번째 처분 확정일은 2022년 2월 28일.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처분 예정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의 처분 확정일, 요 자리에다가 그 날짜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분 확정일은 올해 거는 2022년 2월 28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기는 2021년 02월 28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 내용을 보니까 현금 배당은 3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화면 보세요. 현금 배당 파란색으로 아주 눈에 잘 띄게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현금 배당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금액 얼마? 3천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주식 배당은 얼마 한다고 나와 있어요? 1,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잉여금 처분할 때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의 10%는 이익준비금, 그쵸?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 최소 10%라 그랬었죠.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법에 의해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라고 가르쳐줬죠. 10%라고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니까 여기다 얼마 쓰면 돼요?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전표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전표 추가 얘를 또 누르게 되면 12월 31일자로 얘가 전표 처리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추가되는 내용이요, 지금 처분한 거는 여기 현금 배당이다, 주식 배당이다, 그 다음에 법정 적립금이다 하는 이 처분 내역은 회계 처리가 되는 날짜가 여기 쓰여져 있는 여기 2022년 2월 28일로 회계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21년도 우리 결산하는 그 항목은 12월 31일 날 반영되는 항목은 여기에 대한 결산 처리가 12월 31일 날 며칠? 2021년 12월 31일은 여기 요 전표가 추가로 처리가 되고요. 요 밑에 있는 얘는 2022년 여기 2월 28일 날짜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는 지금 2022년도 거는 없죠. 그러니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묻거나 따지거나 말거나 여기 전표 추가 눌러서 12월 31일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회계 처리된 거 한번 구경만 하세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표 추가 눌러 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전표 처리했던 항목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5건이 이렇게 손익해서 처리된 게 나타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 회계 처리에 대한 그 설명은 굳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F3만 누르면 알아서 지가 다 자동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쓰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요건 알아야겠다.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용어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쓰이는 용어고, 얘가 재무상태표의 자본기정으로 갈 때는 뭘로 쓰인다 그랬어요? 2월 이익잉여금이 쓰인다 그랬었죠. 요게 대체분계예요.
되셨나요? 음. 자, 이렇게 해서 330페이지에 있는 항목까지 재무회계에 해당되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쭉 다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제 2장 부가가치세 실무라고 나와 있죠. 이 부가가치세 실무 업무가 여러분이 FAT 1급에서 배웠던 그 메인 매출전표 입력 있죠. 메인 매출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 입력하는 항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TAT 2급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상당히 여러분이 중요한 TAT 2급에서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거는 내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